작년에 정권에서 부동산 심판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집값을 올려놓으면 그 또 심판받게 이 소리 하시거든요. 그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금리와 이제 관련이 없다는 코멘트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부산 집값이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랑 더 관련이 그렇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 올해 뭐 맥스 2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역시나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집값 말고 우리나라 집값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집값은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얘기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광해요. 강한가요? 과해요. 부동산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모든 경제적인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킹핀을 보셔야 돼요. 킹핀. 네. 이게 쓰러지면 나머지 다 쓰러져. 대표적으로 금리 오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동산 관련한 대출에 대해서도 유예해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도 안 풀고 세금도 올리고 그런데 이 와중에 세상에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지하철역 생긴대. 그러면 그냥 오르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것처럼 내가 살려는 동네 아니면 내가 살려는 부동산의 킹핀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제일 큰 킹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정책금리로 눌러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눌렀고 상반기에 누른 것도 모자라서 특례라고 또 하나의 트랙을 만들어줬고 내년 선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또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석에서 술 한잔 하면 야 정호야 야 작년에 정권에서 부동산 심판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집값을 올려놓으면 그 또 심판받게 이 소리 하시거든요. 그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물론 올랐죠. 엄청 올라서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년은 지금 2022년이나 21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2021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선 선거 때 그걸 단죄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거가 사실과 달라요.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광주광역시에 봉선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얘기 드렸죠? 예. 안 보신 분들 있을까 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의 대치동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거기는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이 넘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는 그 투표함 뚜껑을 열었는데 세상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득표가 40%에 가까웠어요. 그 동네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동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광주의 대표적인 잘 사는 동네로서 그 당시 민주당이 위반하려고 했던 중과세 등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득표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다?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락을 거는 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전의 둔산동이니 이런 각 동네마다 좀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표 다 합치면요. 작년 대선 결정 났던 표보다 더 많은 50만 표가 넘어요. 지금 그거를 불과 재작년에 작년이죠. 이건 대선 결과는. 작년에 그걸 경험했던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머리에 생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권을 뺏겼고 정권을 얻어왔으니 야 집값을 팍 올리는 걸 막으라는 얘기지 꺾거나 집값을 통해서 이익 보는 걸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 중론이에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트랙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특례로 이걸로 이용하시려면 하세요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금? 세금. 지금 부동산 세수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정부가 적자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부동산이 폭등은 저도 원치 않아요. 정상적인 수준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편히 살 수 있는 제도는 팍팍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상한 무슨 임대주택 그거 후질군한 거 말고 그 국회의원분들이 내가 들어가서도 살고 싶다라고 해주셔야지 야, 이 정도 소득 있는 사람 이 정도 지어줬으면 됐어. 그럼 누가 기분 좋아 거기 가서 합니까? 그런 거는 파격적으로 해주시고 대신 정말 평생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돈 모아서 내 집 하나 장만한 사람은 그게 자신의 유일한 재테크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집값을 꺾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뭔 소리 들을 생각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 집이 좋은 사람은 또 그렇게 돈 모은 사람 중에서 제가 웃돈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거 파세요. 그 매매는 그 매매대로 하게 하시고 이제 조금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청년들이 처음 이제 집장만 할 때는 진짜 그들만의 리그로 외곽 말고 서울 어딘가에 좋은 아파트로 지어주는 건 따로 좀 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에서 어쨌든 그런 이제 소외계층이나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다른 트랙으로 좀 도와주고 잘 지어줘야죠. 대충 짓지 마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 자산 개인 가계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얘 또 욕만 먹겠네, 또.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벌써 7월이잖아요. 예. 벌써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현재 지금 하반기 주식시장 이제 미국과 한국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올 상반기 2,500에서 6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행히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갔구나 싶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더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종합주가지수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전업 투자자는 아니니까 전업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배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정광호 대표라고 아, 아주 네네. 86번가요? 네, 86번가 대표. 정광호 대표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쪽에서는 이거니까. 그래서 용어 하나를 요즘 배웠어요. 금융장세. 요즘 같을 때가 금융장세입니다. 이 금융장세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어요. 실적 떨어졌대, 감산까지 한대, 요즘 영업이익률도 뭐 옛날 기대치보다 못하대.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데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구간. 이걸 금융장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반등하니?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상황 다음에는 항상 주식은 선반영되니까 결국 금리를 다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 고용도 위축된다, 뭐가 위축된다 하면 결국 중앙은행에선 안 되겠다, 경기 다시 살려야겠네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 도래하기 직전인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 도래하기 직전인 지금 오히려 실적은 없지만 조만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의 뉘앙스가 점점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묻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전환됐을 때 일부 차익을 환원하거나 다시 포지셔닝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장세라는 걸 금융장세라고 불러요. 지금이 전형적으로 역사적인 과거의 금융장세랑 모양이 똑같아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올라요, 교수님? 주식 투자의 어려운 점이 실적만 가지고 투자하면 다 재벌될게요. 그렇죠. 그대로 안 가니까. 네, 지금이 금융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금융장세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고요. 상승 한번 그렸다가 쉽니다. 그리고 금리 변곡점까지 그 좀 텀을 보고 기다리죠. 그럼 이런 금융장세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대장주, 우량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장세 기간 중에는 그 각각의 산업 부분마다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이합집산이 다시 생겨요. 그리고 못 버티고 드디어 사업부 매각, 사업부 철수 이런 발표를 하는 회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다. 2차전지에 전 세계 20개 기업이 뛰어들었는데 결국 이 금융장세에 계속 투자하고 2차전지가 미래다 하고 있다가 결국 내년, 내후년까지 성과 못 얻거나 아니면 결국 자금줄 더 못 구해서 문 닫는 데 생기겠죠. 그럼 그런 거 생기면 리딩 기업들로 그 나머지 포션까지 더 가져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대장주, 우량주가 원래 기관들은 선호하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코스닥을 만지작만지작거려요. 왜냐하면 금융장세 있기 전에 한참 부스트 켰을 때 눈에 익고 많이 아는 우량주들 많이 사놨는데 세상에 그거는 아직도 반토막이거나 70% 선까지밖에 안 올랐거든요. 야, 이거 언제 본전 찾지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코스닥의 어느 업종이 떡 상상 갔대. 이번에도 또 지난달에 비해서 토탈 2배 올랐대. 또 오르고 있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건 무슨 회사라고? 아, 이게 뭐냐 하면서 설명을 듣고 자기 합리가 막 돼요. 그리고 코스닥의 작은 회사들에 투자를 막 해요. 그래서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고 항상 그래요. 지금 보면 코스닥 나쁘지 않거든요, 요즘. 네. 이런 것이 실제 기관은 코스닥 투자 안 하잖아요. 코스닥의 리딩 회사 빼고는. 이건 철저히 개인들 장사거든요. 그럼 갑자기 개인들이 일로 왜 왔지? 바로 우량주에선 당분간 나 본전 못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코스닥에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걸로 갔는데 이거는 더더욱 리스크를 내가 테이크한 거니까 잘 빨리 벌고 나올 수도 있지만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개인들의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장 얘기하셔서
대장 중에서는 어떤 쪽을 좋게 보시나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샌드위치. 저 미국의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증설도 못할 것 같고 이번에 간신히 유예받았네 뭐 이런 논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산업군은 지금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고 올해 내년 더 빅뱅이 일어날 요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부터 반도체를 소비하는 사람이 인간 말고 하나가 더 생겼죠. 챗GPT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를 통해서 연산 처리 제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철저히 인간이었어요. 터치를 하던 엔터를 눌러야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좀 부탁하면 지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아티클들이나 뭘 다 읽어요. 근데 이 읽는 양이 우리 인간은 1분에 한 페이지 읽기 힘든데 얘는 1분에 뭐 10,000페이지 뭐니 다 읽어요. 반도체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뚝딱 내놓거든요. 드디어 인공지능들이 반도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도 교수님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하지만 그 인공지능들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하지는 못했잖아요. 챗GPT 같은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인공지능은 우리 같은 일반인도 걔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해봐.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는 저변이 극단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뒷받침하려면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또 한 번의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예요. 바로 스타링크 사업.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대요. 근데 이 스타링크 사업은 아직까지 인류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류가 20억 명 가까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그렇죠. 뭐 동남아시아도 많아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외진데도 많고요. 거기 인터넷 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시장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 나라들 중에 일부 국가가 아직 이 통사가 견실하지 못해서 전국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 통사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에선 그거 서비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통사 없이 제가 다이렉트로 쏴드릴게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억 명 가까운 인구가 또다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뭐 노트북을 사던 휴대폰을 사던 뭘 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수요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테이크하면 어느 쪽을 못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택하면 중국을 뺏긴다.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견해예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 반도체를 수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왜? 산업이 진짜 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방에도 반도체만 몇백 개 있을 거예요. 카메라만 벌써 3대고 저기 장비들부터 해서 우리 둘의 휴대폰 몇백 개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 진짜 경제가 스톱이에요. 그런데 그 반도체를 진짜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 4개잖아요. 4개.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제일 손 뻗어서 반도체 구하기 쉬운 나라 그나마 어딜까요? 대만하고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죠. 대만인들 중에 대만 반도체 전문가 중에 중국에 가서 협업하고 있다면 매국노 소리 들어요. 미국,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36에 대해서 어떻게든 중국 따돌리겠다고 하잖아요. 미국, 일본 같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럼요. 결국 중국 입장에선 그래도 제일 가까이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G7 회의 있었을 때 미국이 중국을 빼고 나머지 우리 밸류체인 만듭시다 하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초대받았고 인도도 초대받았고 우리들끼리 다시 짜고 치는 고스톱 합시다. 이거 할 때 중국이 화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화나서 뭐 했습니까? 마이크론 니네 물건 안 사!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유 하나 대고 그 중국 외교성에서 그 대변인이 직접 그래서 제재를 가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 제재 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참석했는데 왜 삼성전자 제재 안 하고 하이닉스 제재 안 하죠? 우리한테까지 제재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나마 중국이 했던 게 뭐냐면 중국 본토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중국 본토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된다는데 외무성에게 물어봅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몰라. 아 정말 그렇게? 네, 우리도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 했어요. 함부로 한국 가도 각 안 세워요. 아니 어디서 구할 거냐고요, 이 물건들을. 지금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게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이 20%예요.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소비하는 국가인데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20%를 생산하는데 그 20% 중에서 15%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하이닉스에 생산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척을 지면 어디서 날 건데요?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중국은 결국 어떻게 된다? 우리 걸 사게 돼 있고. 그러면 미국이 막으면 어떻게 팔 겁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제가 경제사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경제로 바라보는 역사적으로 밀수, 밀매, 밀주를 막는데 성공한 정책이 한 건도 없어요. 필요한 사람, 팔 수 있는 사람, 얘한테 팔면 큰 돈이 되는 상황. 그게 밀수나 밀매나 밀주밖에 없다? 무조건 거래가 성사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대놓고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놓고 중국에 생산을 못하게 돼도 중국이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가전제품을 다 안 만들 겁니까? 휴대폰 안 만들 거예요? 태양광 이제 설비 더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필요하니까 어떻게? 아마 이건 제 개스입니다.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인데 뭐 제3세계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죠. 프랑스 회사인 것처럼 아니 베트남 회사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 지분은 그 베트남 회사를 직접 중국이 투자해도 눈에 딱 띄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를 또 설립해서 그 회사의 대주주가 중국인 경우가 또 있겠죠. 그럼 이 회사가 여길 투자하거나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중국 회사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 베트남 회사든 인도 회사든 프랑스 회사든 거기서 반도체 좀 보내주세요. 발주하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다가 쓸 가능성도 있어요. 시청해보니 그건 너무 교수님 내피셜인 것 같다.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어떤 얘기 하시고 싶으세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라도 필요한 물건을 안 사간 나라가 없어요. 어쨌든 반도체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건데, 그리고 반도체 계속 성장할 거고, 개인분들은 반도체에서는 소부장도 있잖아요. 소부장은 안 건드리는 게 좋나요? 차라리 아니죠. 대형주? 소부장 중에서도 그 업계에 그 슈퍼 을역화를 하는 소부장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좋죠.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할 때 제발 좀 행복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요즘 너무 잔소리조가 된 게 요즘 너무 속쓰려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우리 학교 애들도 많아. 아르바이트에서 2년 번 돈을 주식에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 화가 났어요. 너 왜 거기다 넣니? 하는 건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부장을 내가 확실히 알고 컨트롤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들 중에서 그나마 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자꾸 대장주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대장주들은 뉴스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 회사 나오죠. CEO 뭐 하고 있는지, 그 회사 CEO 요즘 어디 외국 가서 카지노에서 도박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호랑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는지를 다 보도해줘요. 그런데 그 소부장의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 CEO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지, 가끔 본인들이 쓴 보도자료 그걸 나도 언론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인지 그걸 알 방법 있으세요? 그쪽 관련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분은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는데요, 솔직히. 근데 TV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주는 어디 갔고 다음 주는 뭐 했고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거 보도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가장 탑 티어의 회사들 정도는 뉴스 치면 나오긴 하니까 그 정도 회사는 그래도 언론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조금 더 리스크가 관리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작은 회사에서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초과로 더 거둘 자신이 있어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내가 바빠서 다 찾아다닐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언론 등을 통해서 저절로 알 수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잘 알면 중소형주 해도 되지만 그럴 확률이 그렇게 개인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